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대전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현재까지 4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우려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진화 작업을 현재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소방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보시죠. 소장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유료와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1차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개요입니다. 오늘 13시 17분경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정동업 주식회사 엔진 밸브 제조 공장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현재 금속성 물질인 나트륨이 200kg 정도 허가 사항이 있었는데요. 일부는 안전조치되었고 일부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방에는 차량 66대, 인원 153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유관기관은 구청, 경찰, 보건소 등 장비 36대, 인원 101명이 동원되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치사항입니다. 저희가 13시 17분에 최초 화재 신고를 접수해서 13시 2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였고 13시 33분 대응 2단계 발령 및 대덕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3시 54분에 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명피해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총 53명으로 중상은 24명, 경상 29명, 부상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근양대병원, 유성선병으로 분산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저희 소방당국은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소방력을 집중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만해의 사태를 대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 상황은 다음 브리핑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리핑은 1시간 후인 16시 30분에 지금 이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안에 계시는지 아니면 출장 가셔서 아직 전화를 못 받으시는지 그건 정확하게 확인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는 14명이 연락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무자는 156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유동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근무자가 총 213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거는 15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 진화 상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화재 건물은 우선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약간 진화가 된 거로 파악이 되지만 저희가 이제 옆동으로 연사 확대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좀 연사 확대에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인명수색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 화재 발생 건물은 붕괴 우려증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내부 수색 단계는 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에 심정지 환자 있나요? 현재까지는 심정지 환자는 없고요. 긴급 환자가 한 8명 정도 되시고 응급 환자가 17명 그리고 비응급 환자가 3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병원 가시면 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 응급의료에서 지금 중증도 분리한 거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저희는 폭발 소리나 신고 내용으로 봐서는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화재가 진화된 다음에 정확한 화재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다쳐가지고 뛰어내리시다가 그렇게 다치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는 추락도 있고요. 또 일부는 유독가스 흡입 이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락자분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거 오늘 지금에서 질문 주신 것들은 다음 브리핑 때 다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화 지점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예? 발화 지점 추정되는 게 있나요? 현재는 그것도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화재가 완전히 진화된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에 내부에 요구
네,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관련 소방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긴급구조 통제단을 가동해서 운영 중이고 부상자는 총 53명으로 중상 24명, 경상 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소방에서는 근무자가 156명으로 파악을 했고 현재 14명이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심정지 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응급 부상자 지금 분산 이동을 해서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인명피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속보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사건을 보고받고 즉각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장비와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구조 인력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져 있고요. 이어지는 소식은 저희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YTN으로 들어온 화재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차도 바로 건물에서 솟구치는 검은 연기가 공장 단지를 가득 메워 끝이 보이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대전 대덕산업단지 4공단 인근 건물 옥상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제보자는 불이 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시간째 연기가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제보화면은 오늘 낮 1시 50분쯤 이 화재 현장 인근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이 도로로 소방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새카만 연기가 가득 찼는데요. 편도 4차로가 넘는 이 넓은 도로를 가로질러 회색 연기가 바람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도 영상에 잡혔습니다. 제보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화재 규모가 상당했고 공장 직원 일부가 양말만 신고 대피하기도 했다고 걱정스러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이 난 공장에선 새카만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오늘 낮 2시 반쯤 공장 화재 현장 바로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인근 도로에는 소방대원들이 구출한 환자들을 눕혀두고 응급처치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불길이 거세서 공장 직원 중에 일부는 대피를 위해 건물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이번엔 근처에서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도로 정면과 측면 모두 이 뿌연 회색 연기로 자욱합니다. 제보자는 도로의 연기가 차 눈앞이 캄캄했다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차량 대부분 비상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이곳을 지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엔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 옆으로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도로로 나온 주민들은 불이 난 건물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뒤이어서 소방차 여러 대가 계속해서 도착합니다. 제보자는 대전 시내에 있는 소방차는 모두 출동한 것처럼 소방차가 끝없이 줄을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다며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 직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날리며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중동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들 연결해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르단의 권준기 특파원 나가 있죠? 네, 저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르단 암만에 나와 있습니다. 김혜린 특파원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타냐후 총리가 개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이제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역대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세계 강대국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하며 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But I also see this war ending a lot faster than people think. I think you have to, in war, you have to grit your teeth. Churchill said,
that democracies suffer from the slumber of democracies, as he called it. And they only wake up, he said, they may wake up only when they hear the gong, the jarring gong of danger, is the way he put it.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균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요청을 받아들여 이란 가스전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란이 네타냐후 총리 기자회견 직후에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날렸다고요? 네, 마치 네타냐후 총리의 승리 선언에 반발하듯 이란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밤사이 예루살렘에서는 공습 경보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였는데 1시간 동안 4차례 사이렌이 울렸지만 미사일은 요격되거나 빗나가 사상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도 오늘 새벽 방공망이 가동돼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 수도 테헤란을 향해 미사일을 날리면서 양측의 공방전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란 정부의 인프라 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으로 시작된 에너지 전쟁도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 이란은 쿠웨이트의 정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미나 알 아흐마디 정유시설이 어제에 이어서 또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아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구조대가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어제 이스라엘 북부 항구 도시인 하이파의 정유시설도 타격했습니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정유시설에서 불꽃이 튄 뒤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더 이상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란은 에너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최대 규모 가스전을 공격하자 이번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됐다며 전면적인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지역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특파원, 이스라엘이 이란의 카스피해 공습 영상을 직접 공개했죠? 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이란 북부 카스피해 연안에 반다르 안잘리 항구를 공습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해상을 지나는 배와 주요 해군 시설이 요격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 해군 함정과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괴된 미사일 탑재 고속정들이 대공 방어 능력을 갖춰 이스라엘 전투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카스피해에서 이란 해군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요? 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통행료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협을 통해 에너지와 식량을 운송하려면 돈을 내라는 겁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서면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운영이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역시 적들이 이란 앞에 있는 해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며 전략 무기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선별적 통제 아래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해양교통정보 플랫폼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주 최소 8척의 선박이 평소 잘 쓰지 않던 라라크 섬 주변 경로를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엔 이란의 자국 유조선들은 물론 인도, 파키스탄, 그리스 선적의 유조선과 대형 화물선이 포함됐습니다. 또 중국 국적의 선박들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아부다비 인근에 집결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운 전문 데이터 업체 로이드리스트 인텔리전스는 한 유조선 운영업체가 무사 통과를 대가로 이란에 200만 달러, 우리 돈 30억 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이제 세계 경제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노골적으로 무기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권준기, 김혜린 특파원 연결해 중동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독주에 제동을 걸면서 중동 전쟁의 기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으로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국의 종전을 위한 출구 전략 찾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개전 4주차에 접어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균열이 공식화됐습니다. 미국은 공개석상에서 폭주하는 이스라엘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The objectives that have been laid out by the president are different from the objectives that have been laid out by the Israeli government. 이스라엘은 정권 교체를 노리지만 미국의 목표는 탄도미사일과 해군력 등 실질적 위협 무력화에 한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강한 제동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경제적 실리를 명분으로 물러섰습니다. 이란의 핵과 미사일 제조 인프라 파괴를 근거로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럼프의 최대 압박 지점인 유가 안정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The Americans are working very hard, and we're trying to help them in every way that we can, to open the straits of Hormuz.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과제는 종전의 출구를 찾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파병 가능성을 일축하며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현재 전황은 미국과 이란 양측의 경제적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간 싸움으로 요약됩니다. One is putting pressure on the United States, and that is your point, the acceleration in the price of gasoline, all of that turmoil. And the other clock that's ticking is on the Iranians. How much damage can they sustain, particularly longer term, to their economy? 미국은 이란 온건파 채널과의 접촉을 통해 대화 가능한 상대를 찾는 동시에 이스라엘엔 군사적 자제를 요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무게중심은 군사적 타격에서 외교적 종전 협상으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은 이제 유가 안정과 비용 절감이라는 실익을 담보할 출구 전략 수립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의 봉쇄 직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초대형 유조선 이글 벨로어호가 오늘 오후 충남 서산 대산항 인근에 도착합니다. 네, 이 선박에는 우리나라 하루 원유 소비량에 가까운 원유 200만 배럴이 선적돼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추 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네, 충남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바다에는 현재 대형 유조선 한 척이 해상 계류시설에 정박해 있습니다. 이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수심이 얕아 대형 유조선은 부두까지 접근하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해상 계류시설에서 송유관을 통해 육상 저장 탱크로 원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란이 봉쇄하기 직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 이글 벨로어호도 이곳 서산 대산항으로 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26일 이라크 남부 알 바스라에서 출항했고 이틀 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경고방송을 내보내자 속도를 높여 무사히 해협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글 벨로어호에는 HD 현대 오일뱅크로 수송하는 원유 200만 배럴이 실려 있고 현재 충남 보령 앞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은 우리나라 하루 원유 소비량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네, 이글 벨로어호보다 먼저 도착한 유조선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글 벨로어호보다 이틀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유조선 베리 럭키호는 이미 서산 대산항 인근에 정박해 있습니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베리 럭키호가 내일 아침부터 이곳 해상 계류시설로 이동해 원유를 내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송유관으로 내보내는 데는 통상적으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글 벨로어호는 바다 위에서 대기하다가 베리 럭키호에 이어 오늘 23일 아침부터 이곳 해상 계류시설을 통해 원유를 내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원유선들이 서산 앞바다에 도착하고 있지만 이란 사태가 장기화하면 추후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카타르 LNG 시설에 보복 공격을 한 뒤 이란은 앞으로 정유 시설을 공격받으면 절대 참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 19일 SNS에 우리의 반격은 우리가 가진 역량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한 것이라며 그동안 절제를 유지했던 유일한 이유는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 요구를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하지만 우리의 석유 기반 시설이 다시 공격받는다면 더 이상의 절제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내에서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해야 할 말은 한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도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이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 내에서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오자키 관방부장관은 회담 시간을 1시간 정도 생각했는데 훨씬 더 길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회담이라고는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신뢰의 끈을 느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위대 파견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에 일본이 공헌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본 자위대가 가진 기뢰 제거용 소해안 파견 등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법률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애둘러서 답변을 좀 피해간 건데요. 일본 언론은 이후 이 문제를 더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설명이 대체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해야 할 말을 한 것 같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나토와 다르다고 치켜세운 점도 인상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중에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거론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취재진과 대화 과정에서 한 말인데요. 일본 기자가 왜 동맹국들에게 이란 공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왜 일본은 진주만 공격에 대해 미리 말을 안 했냐 이렇게 되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습에 대해서는 누가 일본보다 더 잘 알겠냐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1941년 미국에 알리지 않고 진주만 공습을 감행한 일본이 기습 효과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거라는 일종의 뼈 있는 농담이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과 일부 기자들 사이에선 폭소가 나왔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많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하는 표정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등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습니다. 일본의 전직 고위 간부는 요미우리 신문에 진주만 공격에 관한 발언은 유감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이란 공격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동맹국 측에서는 미국이 단독으로 마음대로 시작한 군사 공격이라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기소만 전담으로 하게 가는 공소청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은 중대범죄 수사를 받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상정을 했는데요. 이른바 중수청법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지금 현재 토론에 돌입을 했습니다. 저희 자세한 국회 본회의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삼 3주째 중동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한 건데요. 네, 한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며 조기 종전을 시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문성목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압박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미일 정상회담. 복잡한 속내를 읽을 수 있었던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양국 정상 간 화기애애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이 모습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와락 안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중에 엄지손가락 2개를 치켜 세워보기도 하죠. 이렇게 상당히 화기애애한 첫 인사로 두 사람의 만남은 시작됐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도 단연 관심을 모았던 주제는 이란 전쟁 이야기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적극적인 반응을, 다카이치 총리는 다소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Look, I expect Japan to step up because, we have that kind of relationship. そして我が国は周辺国に対する攻撃、ホルムズ海峡の実質的な閉鎖についても、これは非難をし。 자, 그런가 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눈을 휘둥그레 만들 만한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Why didn't you tell U.S. allies in Europe and Asia, like Japan, about the war before attacking Iran? One thing you don't want to signal too much. When we go in, we went in very hard, and we didn't tell anybody about it because we wanted surprise. Who knows better about surprise than Japan? Okay? Why didn't you tell me about Pearl Harbor? Okay? Right? 이런 가운데 함정 파견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률상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설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파병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직접 군함 파견을 요구할지,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이 가장 좀 관심이 몰렸습니다. 일본 법률을 설명했다. 어느 정도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일본 내부에서도 그랬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정상회담을 열게 됐다. 예.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만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첫 만남 자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안기는 모습이고 또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웠거든요. 국제 평화, 세계 평화를 가져올 분은 당신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듣고 싶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란이 주변국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규탄했는데 사실 유럽 국가들이나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을 침략 행위다, 국제법 위반이다, 맘대로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와는 무관하다 그렇게들 다 등을 돌렸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면전에 와가지고 당신이 잘한 거다, 여기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듣고 싶은 얘기였고 이거는 그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군함 파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출발하기 전부터 얘기했어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트럼프가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그러니까 일본 헌법은 미국이 만든 겁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메가더 장군이 극동군 사령관을 하면서 평화헌법, 다시는 일본이 전쟁할 수 없는, 다시는 고개를 쳐들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만든 게 평화헌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 개입을 해서 군사작전에 일본 자위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는 미국도 모르는 바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우회적으로 우리는 하고 싶지만 의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법에 의해서 제한된다라는 걸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지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는데 이번에 트럼프의 압박 수위 그리고 다카이치 대응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다카이치 총리를 포함해서 일본 강요들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쨌든 다카이치 총리 마음속에는 그런 거죠. 강한 일본. 이제는 정말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이제는 정말 위협을 받으면 전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본 보통 국가로 만들고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더군다나 경제 안보에 있어서는 미일 관계를 공고하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군함 파견 요청 이게 바로 목전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고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을 세워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선물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의 어려운 경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관세 카드를 통해서 국제사회 옆구리를 찔러서 투자를 받아내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보고 싶어하고 받고 싶어하는 것들을 들고 가서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려를 좀 잠재우고 정상회담을 나름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트럼프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킨십 외교부터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 그리고 경제적인 선물 보따리 대미투자 일본의 2차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매우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트럼프의 막내 아들 이 베넌 트럼프가 내일 생일이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자, 스킨십 외교를 넘어서 사실 몸 던지는 외교 뭐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일각에서는 이것이 트럼프의 고도의 협상의 기술이다. 처음부터 트럼프는 평화 헌법이 있는데 일본의 군함을 데려갈 의사가 없었다. 실제로 지금 전력 면에서요. 일본 군대가 가건 안 가건 압도적으로 지금 미국이 우세한데 무슨 일본 군대가 필요했겠느냐 뭐 그런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은 우리가 미국이 지키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동맹국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아라.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이 조기에 종전하고 나왔을 경우에 인근 지역, 호르무즈 안은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 지금 인도가 호르무즈 해협 바깥까지는 군대를 파견했거든요. 그런 정도 또는 일본의 소해정이 전쟁 끝난 이후에 나와서 좀 그 기뢰 제급 정도 하는 거. 그리고 보다 더 나아가서는 자, 경제적으로 분담하라. 그런 면에서 이번 사실 정상회담이 원래 호르무즈 해협의 군대 파견이 주제가 아니었고 원래 정해져 있던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 명분도 얻었고 또 분위기도 잡았고 실리도 얻었다. 이런 평가가 미국 쪽에서 좀 압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좀 당황스러울 만한 농담이 나왔습니다. 진주만 공습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선을 넘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계획된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일본 기자가 질문한 거 아닙니까? 왜 일본과 아시아 국가 또 나토 동맹국들에게 이 사실 사전에 알리지 않았냐라고 따져 물은 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나왔는데 나는 기습을 위해서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제 그럴 겁니다. 주변국에다가 우리 공격할 거야. 그럼 아마 그거 찬성하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있었겠는가. 그렇게 되면 말만 길게 끌어지고 이란은 철저하게 대비할 거고 그러면 기습 효과가 떨어질 거고 막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이고 기습을 말하면 일본 당신들이 더 잘 알잖아. 난 일본 기자 아니야. 일본이 더 기습을 진주만 기습 미국 생각 못한 거거든요. 생각을 못하고 당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것이었고 결국은 그것은 일본이 패망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고 말았는데 그런 걸로 보면 일본 다카이치 총리도 당황을 했고 아마 기자가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가장 아픈 부분 그걸 이제 거론함으로써 이게 외교적으로는 좀 결례가 아니냐. 일본인이나 일본 전직 강요가 부적절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나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번 이란 공격을 불가피한 것이었고 또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과정에서 진주만 기습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각국 파병을 좀 요청한 가운데 이뤄진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좀 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상군 투입 여부를 놓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감지됐는데요. 또 최근엔 이스라엘과의 온도차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Because the Iranian regime has told Sky News, if you put boots on the ground in Iran, it will be another Vietnam. Are you afraid of that? No, I'm not afraid of. I'm really not afraid of anything. Do you intend to potentially put U.S. troops or more troops in the region?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네, 불과 이틀 사이 지상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달라진 모습이었고요. 처음에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 했지만 이후에는 지상군 투입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지상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You can't do it only from the air. You can do a lot of things from the air, and we're doing, but there has to be a ground component as well. There are many possibilities for this ground component. 네. 자,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지상군 투입을 놓고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인데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이 표현이 자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초기에는 뭐 전쟁 곧 끝난다, 이제 승리했다. 아, 우리는 영원히 할 수 있다. 우리는 충분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말이 이제 지상군 투입과 관련해서도 지금 엇갈린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우리가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는 미국의 조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상군 투입 안 하겠다고 그랬지만 사실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그 투입이 필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이란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60% 농축 우라늄 물질 이걸 빼내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건 지상군 투입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이란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작은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툰주라고 하는 섬이 있고 아우무사라고 하는 아부무사라고 하는 섬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원래는 UAE가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 이란이 강력한 힘으로 거길 무력 점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이 이란의 영해가 되는 것이고 거길 통제하고 그 두 작은 섬 사이로 유조선이 다니고 있으니까 사실 이 작은 두 섬만 장악을 하게 되면 그럼 이란의 통제력은 상실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상군의 투입 필요성은 분명히 보이고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 보낼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달린 말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뒤에 달린 말은 뭐냐면 보내더라도 나는 말 안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보내더라도 그걸 투입한다는 말을 안 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기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상전 특히 네타냐후 총리의 지상전이거는 이미 이스라엘은 지상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직접 지상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입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이 좀 다르고 이 역할과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는 끊임없이 소통과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트럼프의 말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그래도 이 시작은 트럼프의 말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확전을 좀 자제하는 듯한 느낌의 발언, 이 지상군 파병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증시가 하루 만에 좀 반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금융시장은 지금 전쟁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데 금융시장 스스로 챙기고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지도자 네타냐후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 엇갈리고 또 그 말을 깊은 뜻을 해석하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금융시장에서 헷갈리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얘기 다르고 내일 얘기 다르고 아니 1시간 전후도 얘기가 다른 네. 수시로 달라진다는 그 또 하나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좀 엉뚱한 얘기,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 정보도 흘려서 시장을 혼동케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장은 멘붕 상태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두 사람 지도자의 얘기를 고지곧대로 믿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 정황을 파악해서 그 대통령의 말이, 지도자의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자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가스 단지를 먼저 때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절대로 우리는 에너지 시설은 안 때린다 했는데 예. 물론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때렸다라고 하지만 과연 몰랐을까? 충분히 어떤 사전에 교감이 있을 수 있다. 예. 왜 그러면 이스라엘은 때렸겠느냐?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하나는 만약에 전쟁이 조기에 끝날 때 이란이 또 경제력을 갖고 있고 땅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국력이 강해지면 미사일 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가장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자금 원인, 이 가스전을 기능 불능으로 네. 만들어버리자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빨리 종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좀 미국을 긁고 넘어지려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지역 불안을 좀 더 안보 불안을 자극을 해서 미국을 같이 계속해서 동참시키려는 이런 뭐 다각적 포석이 있는 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때릴 때 주가 떨어지고 유가는 크게 올랐습니다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비축유 풀고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당신이 기자회견해라.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도 일단 가스전은 안 때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란이 그 말을 100% 신뢰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란이 이스라엘의 정유시설을 약 1시간 전에 지금 타격을 했습니다. 네. 과연 그럴 때 이스라엘이 인내할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지도자의 얘기는 그 순간에 예. 나름대로의 포인트가는 있지만 100% 믿을 수는 없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는 지금 전쟁에서 일어나는 이 지도자들의 말 듣고 투자했다가는 크게 어떤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참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시작한 전쟁인데 좀 동상이몽이 보이는 듯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성과를 강조하면서 조기 종전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לאיראן אין היום אפשרות להשאיר אורניום ואין לה אפשרות לייצר טילים בליסטיים. אנחנו ממשיכים בריסוק היכולות הללו. But I also see this war ending a lot faster than people think. 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가 $110를 넘기는 상황에서 조기 종전 발언이 나온 건데요.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Israel acted alone against the Slawiya gas compound. Fact number two, President Trump asked us to hold off on future attacks, and we're holding out. I want to close these opening remarks with one other fake news, and that is that Israel somehow dragged the U.S. into a conflict with Iran. Does anyone really think that someone can tell President Trump what to do? Come on. President Trump always makes his decisions on what he thinks is good for America. 자, 네타냐후 총리 지금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는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속내가 지금 뭘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방금 보신 화면에서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어떤 원성이랄까 이런 걸 받고 있거든요.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을 살살 꼬셔가지고 전쟁에 끌어들였고 네타냐후에 넘어가가지고 전쟁의 늪에 빠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전쟁의 기본적으로 전쟁의 원인 제공자가 네타냐후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쟁 끝내는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빨리 끝내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이 유가가 계속 오르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네. 국제가 굉장히 난처해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으면 출구 전략을 찾으면서
이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네타냐후는 기왕 시작한 거니까 이제야말로 완전히 이란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다시 말하면 47년 신정 독재 체제, 국제사회, 이스라엘과 미국과 국제사회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체제를 전복시키고 친서방, 친이스라엘 그런 형태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건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도부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사살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은 전쟁 빨리 안 끝내려고 그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쟁은 길어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타냐후는 두 가지 다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말한다고 되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진짜 자기 이익이 되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꼬여서 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거야. 두 번째, 전쟁. 이번 전쟁 사실상 이긴 거야. 뭐 전쟁의 출발이 핵, 역량, 미사일 역량, 위협을 제거하는 거였는데 이건 이제 거의 다 없어진 거야. 이미 다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들은 뭐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 길게 끌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회견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뭔가 국제 유가가 오를 때마다 한 열흘 지나고 났을 때 전쟁 시작되고 열흘 지나고 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도 이제 곧 끝날 거다라고 하니까 한 110달러다던 유가가 한 8, 90달러 떨어지기도 했고 지금 네타냐후가 종전하겠다고 뭐 이런 시사를 좀 하니까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은 지금 에너지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그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역사적 경험을 보면요. 전쟁이 터졌다가 전쟁이 끝났을 때 며칠 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국제 유가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런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전쟁 철수 또는 전쟁 종전 선언을 확실히 하면 그동안에 억눌렸던 금융시장이 아주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 지도자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전쟁 곧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부하내동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이 곧 끝난다는 얘기는 저는 이 문성욱 원장님, 센터장님 지적에 100% 동감을 하는데요. 경제 그 뉴욕 증시에서도 그것은 전쟁을 끝나지 않은 신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부셔놨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치상으로 휩쓸어서 정권 교체할 기회를 달라. 이런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많이 있어요. 물론 뭐 네타냐후의 그 깊은 심중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전쟁이 길어지지 않고 또 에너지 시설 많이 파괴하지 않고 조기에 끝난다면 경제적으로는 이 중동의 불안 요인이 제거되면서 금융시장이 아주 크게 환호작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전쟁이 좀 더 길어지면 이것은 구제불능에 특히 지금 가스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뭐 그런 가스 같은 몇 가지 대목은 지금 전쟁 이후에도 상당히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3월 중에 끝난다면 경제계에서는 나름대로 희망적으로 좀 조기 종식은 곧 금융시장의 환호 폭발이다. 이렇게 아직도 기대하는 세력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피해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레이더 안에 전투기 한 대가 조준돼 있고 곧바로 파괴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 영공 안에서 미국 최신의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F-35는 한 대에 1,500억 원이 넘는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번 전쟁 미국 주력 전투기로 꼽힙니다. 미군도 전투기 한 대가 임무 수행 중 비상 착륙했고 조종사의 안전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번 영상 공개, 장대한 분노 초반 미군이 이란군을 폭격하는 장면을 연일 내보낸 것에 맞대응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대뿐 아니라 민간인 피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의 10층 아파트인데요. 갑자기 큰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이루어지고 건물은 희뿌연 연기와 함께 단 몇 초 만에 사라집니다. 쓰러지는 건물 앞으로 미사일이 떨어지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건물 등을 공습해서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주로 이란 테헤란과 레바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민간인의 피해가 늘어나다 보니 전황을 중계하는 언론인들도 미사일 세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 기자가 라이브 중계로 전쟁 상황을 전하고 있던 순간 또 굉음과 함께 미사일로 보이는 무언가가 날아들고 폭발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기자는 영국 언론사의 기자이고 당시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루어지던 레바논 남부 지역을 취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희가 에너지 위기,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아파트까지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자들도 위협되는 상황인데 처참한 현장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란이 이제 심어놓은 저항의 축, 헤즈볼라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헤즈볼라가 하메네이가 이 피살된 이후에 이 전쟁을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헤즈볼라를 정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참에 헤즈볼라의 아예 근원을 헤즈볼라가 많이 약화된 건 맞습니다. 그 지휘관이나 주요 지휘자들이 이제 제거됐기 때문에 다만 지금 보면 그 헤즈볼라가 저렇게 민간인 아파트 안에 섞여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민간인을 방패로 해서 저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인이 함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레바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우리 민간인들이 훨씬 더 많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난다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하루빨리 정식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주가 지금 돼버렸는데 전쟁이 이렇다면은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으세요?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최초 미국이 언급한 것은 4 내지 6주였습니다. 4주라고 하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고요. 6주라고 하면 한 3주 정도 남은 거거든요. 대략 지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에 예정돼 있던 중국 방문을 한 4, 5주 정도 연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쟁을 어떤 형태로든 수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회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해야 된다면 아마 앞으로 2, 3주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타냐후 총리도 저런 판단, 저런 말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전쟁을 대략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이란이 다시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향해서 핵미사일 위협을 당장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고 저는 한 가지 지금 그래서 핵물질을 가지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그건 그렇게 끝내는데 결정적 장애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지막 하나 남은 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는 어떤 조치가 아마 이번 전쟁을 끝내는 그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란 전쟁 이렇게 4주째를 곧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 딸 주혜와 함께 신형 전차에 오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주력 전차 훈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함께 탑승한 딸 주혜의 모습입니다. 작은 체구의 김주혜, 탱크 위로 얼굴만 이렇게 간신히 쏙 나온 모습인데요. 전차 위에 앉은 김 위원장 옆에서 주혜가 직접 조종하는 듯한 장면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북한은 이 전차가 미사일과 드론까지 100% 유격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체계를 갖췄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으로 이 신형 전차를 대대적으로 배치하겠다며 전쟁 준비 완성 계획도 밝혔습니다.
주의 군 행사 동행은 최근 들어 노출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인데요. 소총 사격 훈련과 미사일 발사 참관 등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관련 일정마다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행동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도 자녀를 키워봤습니다만 그것도 13살짜리 딸을 저렇게 권총 사격, 그다음에 저격총 사격까지 시키고 전차 조정까지 시키고 그렇게 키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딸이 좋아도 저렇게 하는 것은 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전차 조정 장면은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 한미연합연습 FS 연습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우리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 핵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라는 거 달라. 우리한테 손대면 큰일 나. 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과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을 거고요. 네. 거기에 한 가지 플러스 한다면 내 딸 이제 후계자 될 수 있어. 후대도 든든해. 걱정하지만 내가 쓰러져도 충분해. 이런 의지도 같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상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데? 대전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5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4명이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우려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화면을 돌려서 화재 현장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에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검은 연기 사이로 화염이 치솟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늘 쪽으론 바람을 따라 연기가 확산하고 있고 소방 헬기가 수시로 오가고 있습니다. 이 불로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5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세부적으로는 중상자는 24명, 경상자는 29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다만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인원은 1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건물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명피해 우려에 국가소방동원령도 발령됐죠? 네, 그렇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오후 1시 17분입니다. 화재로 많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추가 인명피해 우려에 대응 단계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5분 뒤인 오후 1시 31분엔 인근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오후 1시 53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대전소방은 장비 100여 대와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선 상태입니다. 또 인근 충북과 충남 소방 특수대응단을 투입하고 무인 소방 로봇 2대도 출동 조치했습니다. 해당 공장에선 폭발성 있는 금속 물질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해달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소방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이번엔 사고 제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 촬영이 된 영상입니다. 도로 정면과 측면 모두 이렇게 뿌연 회색 연기, 검은 연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제보자는 도로에 연기가 가득 차서 눈앞이 캄캄했다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차량 대부분 비상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며 지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 화재 사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함흥구 을지대 자연계열학부 안전공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화재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중상이 24명, 경상이 29명, 모두 53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인명 피해가 왜 이렇게 컸을까요? 네, 우선 그 공장이라고 하는 그 환경 특성상
이런 곳이 이제 주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방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연기가 덜 나는 이런 마감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예. 지금 이제 연기에 의한 좀 질식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걸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예, 지금 앞서 소방 브리핑에서는 근무자가 한 150여 명 정도 되고 지금 10여 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좀 남아있을 가능성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화재가 났을 때 해당 공간에서 적절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그 피난 동선이라든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가 났을 때 또 그 화재를 한정하는 방화 구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방화 구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해당 구조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연소 확대도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연기가 발생하는.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 어떤 그 근로자분들이 계셨으면 피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연락이 두절된 분들, 그러니까 실종자들이 어디에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해당 사고가 난 건물이 이제 2층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2층에 계신 분들이 결국은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한다면 1층으로 이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 계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마 탈출을 이제 시도를 하셨을 거고요. 그런 쪽에 아무래도 만약에 인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가장 이제 우선 순위로 좀 수색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사고 확대를 좀 방지하는 조치도 중요한 것 같은데 소박은 지금 나트륨 200kg의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지금 나트륨 200kg을 그 저장하고 있다라는 게 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예. 이 나트륨은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지정 수량이 10kg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법적인 지정 수량의 거의 20배 가까운 양을 저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이제 이 나트륨 같은 경우에 급격한 폭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열분해가 되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폭발이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나트륨이 연소가 되면 실제로 굉장히 치명적인 연기가 발생합니다. 이 나트륨이 그 연소가 되면 이제 산화나트륨이 되는데요. 네. 이 산화나트륨이 수분하고 만나면 굉장히 강한 일명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성소다라고 알려진 이제 수산화나트륨을 형성을 하거든요. 예. 이 수산화나트륨은 굉장히 호흡기에 안 좋은 이런 그 유독한 물질이기 때문에 뭐 소방대원이라든가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런 그 기체와 접촉이 되지 않도록 지금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방에서는 지금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된 것 같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나트륨이 좀 원인이 됐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그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 리튬하고 마찬가지로 이 나트륨, 소듐도 동일한 이제 금수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물과 반응을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이 수소 기체가 급격하게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전개 양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자, 지금 국가 소방 동원력이 내려져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총력 진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에 이게 뛰어내리거나 뭐 제보자 말로는 양말을 신은 상태로 뭐 뛰쳐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폭발이 컸고 급박한 상황인 것을 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화재가 났을 때 안전한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나 연기를 막는, 그러니까 뭐 출입문이라든가 방화문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공장이라는 시설은 결국은 이제 하나의 평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발생을 하면 굉장히 많은 연기가 실제로 순차적으로 피난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추락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사고가 지금 전개가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 보니까 인명 피해도 좀 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큰 불길은 잡은 것 같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네, 지금 뭐 소방에서도 밝힌 것처럼 그 나트륨에 대해서 아마 반응하지 않고 아니면 이제 다른 인접한 그 건물이라든가 공장에 있는 이런 나트륨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가장 좀 우선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륨이 일부 반응을 해서 그 이 나트륨 반응에서 그 연기가 이제 보통 흰색 연기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소방대원이라든가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적절한 보호구라든가 접근을 차단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 붕괴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소방대원을 이제 투입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 구조적인 안전성을 좀 확인한 후에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금 빌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흥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전체로 복귀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BTS 멤버들과 팬들이 기대감을 한껏 드러내는 가운데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공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승환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광화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광화문에는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 그리고 공연장을 미리 보려는 팬들이 몰리면서 벌써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BTS의 상징색인 보라색에 맞춰서 이렇게 옷을 한번 입어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광화문 앞 월대인데요. 이곳은 조선시대에 임금과 백성이 소통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내일 멤버들은 경복궁, 광화문, 이곳 월대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무대를 지나서 이른바 왕의 길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내일 저녁 8시부터 1시간가량 역사적인 BTS의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BTS 멤버들이 저녁 뒤 처음으로 다 모이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아주 남다릅니다. 상당수 공연 관련 설치물, 무대와 의자들은 이미 마련된 상태고요. 공연을 준비하는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이곳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대 규모가 5층 건물 높이에 맞먹고 너비도 17m로 정면에서 보면 광화문이 들어갈 정도로 큽니다. 주최 측은 광화문이란 공간의 상징성과 BTS를 조화롭게 녹여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타이틀곡 스윙 뮤직비디오와 함께 이번 새 앨범 아리랑 음원 전곡이 공개됐습니다. 오후 2시 멤버 전원이 참여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너무나 바라던 순간이라며 벅찬 감정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전역하고 나서부터 앨범 작업을 시작하고 뮤비도 찍고 뭐 촬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순간만을 정말 많이 기다렸고 이제 드디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드디어. 이런 가운데 리더 RM은 연습하다 발목을 다쳐서 내일 무대에 서긴 하지만 퍼포먼스엔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릴 텐데 안전관리 상황 어떻습니까? 예, 보시는 것처럼 경찰은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를 곳곳에 배치해 안전사고와 테러 위협에 대비합니다.
공연이 펼쳐지는 내일은 광화문 광장 주변을 울타리로 두르고 금속 탐지기가 설치된 31개 출입구로만 행사장에 드나들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공연장 중심부터 외곽까지 인파 밀집도에 따라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고공 관측 차로로 제곱미터당 2명 이상 몰리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또 차량 돌진 사고에 대비해 경찰 드론이 날지 못하도록 감시팀도 운용합니다. 또 공연 이후 많은 인파가 홍대나 이태원 등으로 이동할 것에 대비해 미리 경찰 인력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네,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면서 일대 교통도 통제되죠. 예, 지금도 도로 곳곳에 교통 통제와 우회를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밤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모레 새벽 6시까지 광화문 광장 북단부터 시청역까지 세종대로 통행이 제한됩니다. 인근 사직로는 공연 날인 내일 오후 4시부터, 세문안로는 내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통제됩니다. 지하철과 버스도 운행을 조정합니다. 내일 새벽 5시부터는 시청역과 경복궁역, 광화문역 일부 출입구를 막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합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는 공연장 일대를 지나는 62개 시내버스가 광화문을 우회할 예정입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 밤 9시부터 2호선과 3호선, 5호선에 임시 열차를 4대씩 투입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환, 조경원 기자 연결해서 하루 전날 공연 현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를 만나 이란 전쟁과 관련해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의 일본 법률을 설명했다고 밝혀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 백악관을 찾은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를 마주한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주일 미군 주둔과 미국의 안보 기여를 열거하면서 일본이 나선다 해도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압박했습니다. Look, I expect Japan to step up because, we have that kind of relationship, and we step up for Japan. We have 45,000 soldiers in Japan. We spend a lot of money on Japan. 일본이 원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지만 미국이 해협을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을 공개 지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そして我が国は周辺国に対する攻撃、ホルムズ海峡の実質的な閉鎖についてもこれは非難をし 회담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법률상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에서의 무력 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 구조를 근거로 호르무즈 파병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에너지 가격 파동을 의식한 듯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을 추가로 공격하지 말라고 요구해 네타냐후 총리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미군의 지상군 파견도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대이란 군사작전을 동맹국에게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습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41년 하와이 진주만 공습 당시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면서 일본만큼 기습 공격에 대해 더 잘 아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레바논에서 전쟁 상황을 생중계하던 러시아 기자 바로 뒤에 이스라엘군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RT 산하의 뉴스통신사 러플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언론인 표식인 프레스 글자가 적힌 방탄조끼를 입고 생중계 가던 기자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황급히 엎드려 피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기자가 엎드린 직후 바로 뒤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잔해물이 날아드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러플리는 텔레그램을 통해 기자와 카메라맨이 레바논 남부에서 보도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다쳤다면서 2명 다 의식이 있고 현재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LNG 시설 보복 공격을 한 뒤 이란은 앞으로 정유 시설을 공격받으면 절대 참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9일 SNS에 우리의 반격은 우리가 가진 역량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한 것이라며 그동안 절제를 유지했던 유일한 이유는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 요구를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하지만 우리의 석유 기반 시설이 다시 공격받는다면 더 이상의 절제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추가로 이란의 정유 시설을 공격한다면 걸프 지역 산유국의 에너지 시설을 무차별 공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유가를 잡기 위해 전쟁 상대국인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치솟던 국제유가는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유조선에 실린 채 해상에 묶여있는 이란산 원유 1억 4천만 배럴에 대한 제재를 며칠 내로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대 2주간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물량이며 이란산 원유를 활용해 이란을 견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그동안 대부분 중국으로 향했던 이란산 원유가 제재가 풀리면 일본과 인도 등 우방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 등을 이유로 이란산 원유 수출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국제 유가 압박 속에 러시아산에 이어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도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There are hundreds of millions of sanctioned barrels of sanctioned crude on the water, and in essence, by unsanctioning them, Treasury can create supply, and we are looking at that. 베선트 장관은 유가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며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은 곧 끝날 거라면서 유가 진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I thought it would be worse. Much worse, actually. I thought there was a chance it could be much worse. It's not bad, and it's going to be over with pretty soon. 이 같은 언급에 장중 120달러에 육박했던 브렌트유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며 100달러대에서 장을 마쳤고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하락 반전하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한 가운데 절박함 속에 고육책으로 쏟아내는 미 행정부의 조치가 역설적으로 전쟁 상대국인 이란의 원유 판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당국 관계자들이 올해 4월 말까지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지장이 계속된다면 유가가 배럴당 180달러 선을 돌파할 가능성을 전망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페르시아만 석유 가스 시설 피격 등으로 유가는 약 50% 상승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산 경질 원유는 사우디의 홍해 항구를 통해 아시아 구매자들에게 배럴당 약 125달러에 판매되는데 재고 여유분이 바닥나면 다음 주에는 가격이 138에서 140달러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최신 상륙함이 중동으로 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함정에는 수천 명의 해병대원이 승선해 있고 최첨단 F-35B 스텔스 전투기나 공격 헬기, 대형 수송 헬기와 상륙 장비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전진기지가 있는 일본 사세보항을 떠나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미 트리폴리함이 싱가포르 앞바다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트리폴리함은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최신형 강습 상륙함으로 경항공모함과 맞먹는 4만 5천 톤급 규모입니다. 수직 이착륙 F-35B 스텔스 전투기와 상륙 작전 시 전후방을 때리는 바이퍼 공격 헬기, 병력 수송용 오스프리 헬기 등을 탑재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말라카 해협 근처에서 샌 안토니오급 상륙 지원함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륙 지원함엔 수륙양용 장갑차와 장비와 병력을 실어 나르는 공기 부양정 등이 실려 있습니다. 이 함들은 F-35B 스텔스 전투기, 공격 및 수송 헬기, 상륙 장갑차까지 탑재하고 제한된 상륙 작전이 가능한 편성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첨단 장비를 장착한 두 함정에 수천 명의 해병 원정대원도 승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조만간 지상군을 투입할 거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력이나 장비 규모로 미루어 이란 본토가 아닌 최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상군 투입에 신중을 기하거나 부인하고 있어 실제 상륙 작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미국과 이스라엘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상군 투입 여부와 맞물려 미국이 상륙함을 중동에 투입한 배경을 놓고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불길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 사우스 파르스를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또다시 날아든 이란 미사일, 한두 하나에서 수십 개 자탄이 살포되는 집속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가스전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Israel acted alone against the Syria gas company. Fact number two, President Trump asked us to hold off on future attacks in the Holocaust. לאיראן אין היום אפשרות להכשיר אורניום ואין לה אפשרות לייצר טילים בליסטיים. אנחנו ממשיכים בריסוק היכולות הללו.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공격으로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상군을 어디에도 안 보내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어디까지 지금 믿어야 할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이거든요. 지금은 믿어도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걸프전 1990년도에 그리고 2003년도 이라크전, 물론 2001년도에 아프가니스탄전이 있지만 그건 네. 워낙 대테러전 차원이니까 그러긴 한데 그런 전쟁을 할 때 미국은 병력과 장비, 무기 체계, 물, 기름, 심지어 병사들이 샤워할 수 있는 그 샤워 1인 욕조 그리고 이제 그 휴지까지 포함해서 보급품 이게 수백만 톤을 이동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동하면은 하루 이틀 만에 가지는 게 아니에요. 수백만 톤이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민간 선박까지 차출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통상 3 내지 6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하나도 지금 포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설령 지금부터라도 지상전 한다고 그러면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인데 짧게 보면은 지금 3월 달이니까 6월 말 돼야 그나마 지상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의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상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아주 많이 나오고 또 이제 300조에 달하는 그 국방비 추가 예산에 대한 것들도 있어서 이게 지상전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상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략적 유연성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300조에 달하는 이런 국방비에 대한 것들은 다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지상전은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그 리포트 내용도 해병대가 이동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압박 차원일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트리폴리호가 오고 있는데 그 내일 이제 이란 쪽으로 거의 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가까이 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35 20대도 이제 거기에 탑재되어 있지만은 2,500명의 가까운 그 해병대 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해병대가 뭘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해병대의 주 임무는 상륙작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한 지금 수륙 양용 장갑차도 실려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상전을 이렇게 이제 한 2,500명 가는 거 이것도 이제 지상전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수작전이라고 이제 빼놓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지상전 예를 들면 이라크에는 한 미군 17만 명이 들어갔거든요. 걸프전 할 때는 한 60만 명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의 영토 크기의 4배 정도 되니까 6, 70만 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상전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특수작전은 임무를 수행할 텐데 이게 이제 하르그 섬을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 옆에 있는 대튠부, 소튠부 이런 섬들을 이제 가서 점령을 할 거냐, 상륙을 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하르그 섬은 이렇게 가기에는 좀 부족을 해요. 그러니까 상륙함이 있고 그러더라도 거기에서 너무 깊숙이 내륙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엊그제부터 오늘, 어제, 그제부터 지금 며칠 동안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일까지 주로 어디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느냐 하면 호르무즈 입구에 있는 몇 개의 섬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쪽 지역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거리가 짧으니까 호르무즈 입구에서 그 섬들에 가면 되는데 그 섬들 중에서 어떤 섬을 갈 거냐 그런 것들도 문제는 되긴 해요. 거기가 바로 이제 이 혁명수비대의 해군사령부도 있고 거기가 이제 이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드론 발사 기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타격해서 완전히 군사력을 없애고 난 뒤에 이제 들어가겠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상륙 작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르거 섬보다는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있는 섬들이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정말 상륙 작전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이제 결심이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안 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도의 인원이 아무리 무장을 하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 초토화됐다고 하더라도 워낙 이란 영토로부터 가깝거든요. 사실상 이란의 그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대라든지 수없이 이렇게 파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날아오고 있는 것이 처음에 비해서 90%까지 감소가 돼서 띄엄띄엄 날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트리폴리호가 이동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상륙 지점 자체가 바로 미군들의 그 무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2,500명 중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사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미군의 여론이 뒤집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압박의 또는 강압의 그런 요소가 좀 더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기 종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란의 핵 미사일 능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건데 이 주장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어제 기자회견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됐다. 그래서 뭐 해군력도 그렇지만 이 그 미사일 발사대도 뭐 한 60%, 방공망은 90% 다 제거가 됐고 핵 능력 문제에 있어서도 핵을 잠재적인 이제 핵 능력 수준 그 부분은 이제 거의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파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이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폭격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60%로 농축된 450kg의 우라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설령 파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450kg 정도 되면은 뭐 그거 이쪽 지역에서 저쪽으로 옮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 뭐 이란이 대한민국의 영토의 16배 반이 되는데 그 어디로 옮기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핵을 개발을 해서 핵 무기를 당장 만들어 가지고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의 핵 능력 자체는 많이 이번 폭격과 포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파괴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만들어진 60%의 그 450kg에 해당되는 그 우라늄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 정보 수장이 그 상원에 제출한 서면 증언이 조금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핵시설을 이제 작년 6월에 공습한 이후에 뭐 재건 움직임이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런 위협이 없는 게 좀 뒷받침이 될 텐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 켄터 대테러 센터 국장에 의해 가지고 두 번째 커밍아웃하는 그런 형태인데 결국 이제 게버더 이 DNI 국장이 16개 정보기관을 다 담당을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6월 달에 12일 전쟁했는데 12일 전쟁하고 나서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 지역에서 그 뒤에 무슨 뭐 이란에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이것이 재건하기 위해서 무슨 움직임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제 조 켄터 대테러 센터 국장이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이란의 임박한 위협이 없었는데 이 미국이 이것을 이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공격을 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꾀에 넘어가고 로비 단체에 의해서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들에 의해서 휘둘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보도도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네.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그런가 하면은 지상전을 두고 양국의 지금 발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타냐후 총리는 지상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균열이 좀 심해지는 양상이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이제 균열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있었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일부러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뭐 내가 뭐 개입을 해서 미국을 이 이란 전쟁에 끌어들인 거 절대로 아니다. 예. 그 얘기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우스 포르스 거기에 이란 그 가스 시설에 대한 공격한 것도 이거 나 혼자 결정한 거지 이거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의한 거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능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무슨 이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줄여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는 지상전을 열어놓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네. 여기를 지나오려면 레바논도 지나야 되고 시리아도 지나야 되고 이라크도 지나야 돼요.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곳과 제일 가까운 곳에 여기가 대충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000킬로예요. 그래서 텔아비브하고 테헤란하고는 무려 1600킬로입니다. 예. 그럼 이걸 뭘로 가죠? 지상전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 이게 특수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행방이 묘연한 450kg을 찾기 위해서 이란의 특공대들이 뭐 이렇게 가면 이것도 지상전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건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지상전은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사실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난 국방비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이 국방비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방공망에 대한 돈도 또 따로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어마무시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의 무기 체계가 상호 운용성 때문에 미국하고 상당히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 돈 안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무기 안 주면은 이스라엘이 뭘 가지고 지상전을 수행할 것이며 뭘 가지고 전쟁을 지속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하고 뭐가 좀 삐그덕거리는 것 같고 말을 네. 잘 안 듣는 것 같지만 네.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트럼프예요. 네. 이게 무슨 뭐 네타냐후가 뭐 전쟁을 더 끌고 가고 무슨 지상전을 하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예.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무기 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지금 네. 두 가지가 중국에서는 지금 이란이 2, 3개월 더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 했고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이란 공격받은 중동 국가들에게 수출을 승인할 정도라고 해요. 그럼 둘 다 지금 뭔가 무기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사실상 방공망도 뭐 거의 다 제거가 됐고 또 발사대도 65%까지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쏠 수 있다는 것은 미사일이 얼마나 있느냐, 드론이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미사일이든 드론이든 각각 90% 이상 감소가 됐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발 날라오다가 지금 10발 온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100대가 오다가 지금 10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대씩 보내고 하루에 2발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면 왜 2-3달만 하겠어요? 예. 1년도 하고 2년도 할 수 남았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투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인계치가 있어요. 몇 % 정도가 됐을 때 이게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이제 지상전에 해당이 되는 부대들 같으면은 반 정도, 그러니까 60% 이하로 떨어지면 이건 전투력 예. 상실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얼마만큼 발사대가 많이 있느냐,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느냐, 예. 영상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 통신이 통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통신이 지금 다 차단됐어요. 이란에서는. 그럼 뭘로 발사를 하죠? 어디다가?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러시아에서 무슨 정보를 주더라도 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의 싱크탱크에서 얘기한 거니까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한두 발 쏘아서 또는 뭐 10발, 20발 쏘아서 그것도 계속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뭐 두세 달이 아니라 길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난데? 오늘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중상 24명, 경상 29명으로 53명이 다쳐 건양대 병원과 충남대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자 170명 가운데 14명의 연락이 닿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불이 나자 소방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공장이 조립식 건물이고 공장 내부 금속성 물질 폭발 우려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건물 내부에 있는 실종자 파악 등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 제보 화면 보시겠습니다. 건물 밖으로 검은 연기가 빠져나오고 있고요. 2층과 3층 창문 여기저기 직원들이 구조를 기다리는 듯 보입니다. 2층을 자세히 보면은 한 명의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요. 소방차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소방대원들의 지시에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면도 보시겠습니다. 건물 2층에 여러 명이 난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 근로자들로 보이는데요. 소방차를 앞에 두고 잇따라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역시 소방대원 지시에 따라 대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저에게 춘분인 오늘 낮 동안 봄 기온이 완연했는데요. 지금은 다시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를 색으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내륙지방 대부분 지역이 노란색으로 15도 이상 일교차가 벌어지고 있고 분홍색은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진 곳입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봄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은 16도로 4월 상순의 따스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에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이 2도, 울산은 4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따스한 봄 기온 느낄 수 있겠고요.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은 지난 2021년 10월 18일 뉴스 프로그램에서 야당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 YTN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직폭력단 출신 박철민 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폭력 조직에서 거액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내용과 함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반박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혹을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는 이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 10일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됐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은 법적으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